안녕하세요. 저는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 전부지만 그래도 인생은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45살 여성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야 이 진실을 알게 됐는데요. 제 곁에 있던 두 명의 동서가 알려준 사실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저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가진 분들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배움이 적은 제가 이렇게 당당히 이런 얘기를 꺼내도 괜찮을까 망설였지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람의 인격까지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아들 셋만 있는 집안으로 시집와서 시부모님을 4년 동안 모시고 살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며느리는 저 혼자였기에 맏며느리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죠.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외면한 채 우리 가족만 잘 살겠다는 생각은 도저히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여보, 상의해봤는데 그래도 첫째는 내가 좀 더 많이 내고 동생들 둘도 돈 보탠다고 하니까 좀 괜찮은 요양병원으로 보내면 될 것 같아. 사전으로 보니까 무슨 호텔처럼 방도 잘 돼 있고 두 분 같이 지내니까 적적하시지도 않고 괜찮을 거야. 왜 굳이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우리 집으로 모시자니까. 왜? 시설도 좋고 괜찮던데. 저번에 둘째가 혼자 갔다 와 봤는데 밥도 잘 나오고 두 분 살기에는 부족함 없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건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생각이지. 솔직히 안 그래? 갑자기 지낸 살던 분들. 그런데 갑갑한 데서 지내면 없던 병도 생기는 법이야. 내가 우리 부모님 봐서 잘한다니까. 우리 애까지 생긴 마당에 부모님까지 오면 감당 안 된다니까. 힘들어도 집으로 모시자니까. 당신이 장남인데 이럴 때 우리가 나서야지. 애들도 형수님 뭘 면목 없을 것 같다고 미안하니까 그러지. 나중에 괜히 우리가 보다가 부모님하고 안 좋게 되고 그런 것도 난 걱정이 돼. 우리는 한다고 해도 만족하실지는 모르는 일이잖아. 일단 해보고 나 말해. 내가 괜찮다는데 참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네. 난 아무도 모르는데 두고 잘 지내시나 맨날 걱정하는 게 더 피곤하겠다. 결국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처음엔 시부모님 모두 요양원에 보냈어요. 아무리 제가 괜찮다고 해도 미안한지 그건 아니라고 한사코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도 안 가서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갑자기 아버님이 새벽에 요양원을 혼자 나가버려서 병원 직원의 식구들, 경찰까지 동원되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저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일 당장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살던 집에 가서 편하게 죽을랍니다. 어차피 여기서 얼마 못 가. 죽을 거예요. 아이, 그냥 두세요. 아니, 식구들이 계속 찾았어요. 어르신,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아니, 분명히 저번 주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뭐가 불편하다고 까다롭게 굴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로 찾아보고 모신 건데 누가 보면 함부로 자식들이 여기 버린 줄 알겠어요. 경찰 선생님, 제발 보내주세요. 집사람도 모르는 데서 잠도 못 자는데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고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우리랑 얘기해요. 아니, 설마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간병인 문제예요? 말을 해야 우리가 알죠. 그냥 보내주세요. 아니야. 집으로. 시아버지는 두 아들에게서 등을 돌리며 경찰에게 이 말만 하더군요. 전 아버님 손을 꼭 잡고 나와서 남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잠자리만 바뀌면 저도 잠 못 자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곳이어도
내 집이 최고죠. 아버님, 저한테라도 연락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셨죠. 일단 집에 가요. 어머님이랑 쉬면서 생각하시자고요. 얼른 짐 챙겨서 가자. 뭐해? 당신? 어머님도 계속 잠 못 잤다는 얘기 못 들었어? 나중에 들어보니 밤마다 아버님은 머리로는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내심 자식에게 버려졌던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날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와 버린 거죠. 저는 남편이 다신 요양원을 입 밖에 꺼내지 않도록 이날 이를 마음에 새기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은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셨죠. 결혼 전부터 손끝이 야무지고 강인한 성격의 저를 믿음직해 하셨던 두 분은 그 생각이 더 확실해졌다고 느끼는 듯 했어요. 우리 간의 덕에 이렇게 편하게 산다. 아니, 우리 때문에 미안하게 이사까지 다 하고, 근데 너하고는 우리가 꼭 오래전부터 같이 살았던 것처럼 그냥 마음이 어찌나 편한지 이 집 와서 네가 해주는 밥 먹고 편히 자고 호강한다. 정말. 그럼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살았지. 참, 거기 있으니까 맨날 그 생각만 드는 거야. 자식들이 우리 죽기만 기다리는구나. 아, 매달 돈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염치가 없지. 하루하루 이게 얼마냐, 얼마냐 하고 있었어. 내 시아버지 얼마나 짠지 너도 알지. 아니, 나도 물도 많이 마시면 돈이란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편히 잠이 와. 평생 번 돈 한 푼도 허투루 쓰는 법 없이 살았던 시아버지와 그 뜻을 따라 살림을 했던 시어머니에게는 그 시간이 숨만 쉬면 물 쓰듯 돈을 쓰는 상황이나 다를 바 없이 느껴졌을 겁니다. 아유,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저희 아빠도 똑같이 그러셨어요. 매일 통장 들여다보고 사시던 분이 요양원 가자마자 눈만 뜨고 있어도 돈이 나가는 것 같다면서 힘들어 하시던 거 봐서 전 잘 알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더군요. 너 하고 싶은 일은 없어? 살면서 하나는 있었을 거 아니야. 저요? 하고 싶은 거야 많았죠. 근데 낳고 나니까 엄두를 못 내겠어요. 왜 엄두를 못 내?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배 둘이나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리고 전 솔직히 중학교도 못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딱히 없어요. 다시 공부하려면 한참 걸릴 거고 사회로 나간다고 해도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야. 안 늦었어. 어린아이에. 널 보고 있으니 아까워서 그래. 특히 너처럼 손도 야무지고 모든 걸 잘하는 애가 종일 애 보고 노인네 보고 이건 갑자기 해보는 말도 아니고 나 혼자 생각한 것도 아니다. 아마도 시부모님은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30대 초반에 제 모습이 안쓰럽게 보였던 것 같아요. 충분히 열심히 하면 모든 걸 벌 수 있고 능력을 펼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랑 집사람, 우리 둘 생각이 그래. 아주 입만으로 여기 지내는 것도 그렇고 한참 젊고 재능 많은 애를 이렇게 썩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여태 아들 녀석들한테 돈 안 준 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괜히 싸움 나서 형제가 내 위에 이를까봐 걱정됐던 건데 내 목숨 비일이 주고 싶다. 아니에요. 저까지 따로 챙겨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더니 시아버지는 저에게 동전 하나를 내밀었어요. 마음대로 실컷 먹고 쓰라고. 주는 돈 아니야. 그 시간에 뭐든지 배워. 우리가 애도 봐줄 거니까 걱정은 나중에 하고 시작부터 해. 하루 이 시간이라도 배우는 동안 우리가 돕겠다는 거니까. 이번만큼은 어른이 하는 말 들어라. 아, 그 감사해요, 아버님. 저 솔직히 제 자신을 부끄럽게 느낀 적 없었는데
아이가 클수록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로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저한테는 이 돈이 인생의 기회나 다름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허투루 안 쓰고 꼭 배우는 데 쓰겠습니다. 아버님 눈을 본 순간 제 속을 다 들킨 것 같았어요. 산 세월을 무시 못한다는 게 제가 그동안 모르게 느껴온 열등감 같은 걸 아버님도 안다는 느낌이었죠. 유독 손끝이 야무지고 빨랐던 저는 그동안 관심 있던 미용 분야를 배워보기로 다짐했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시부모님은 거듭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긴 맞더라고요. 어머님, 5시에 학원 끝나면 데리고 와주세요. 간식 챙겨놨어요. 알았다. 수업 늦겠다. 얼른 가봐. 어머님, 이따 저녁에 마사지하고 손톱까지 싹 예쁘게 해드릴게요. 아직 초보이긴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반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편이래요. 그래, 아이, 우리 며느리 덕에 10년은 젊어지겠네. 얼마나 잘 배웠는지 봐야겠다. 나도 해. 그런 건 여자들만 하는 법이 있어? 아, 요요 발톱이라도 예쁘게 좀 해보자. 아버님까지 하신다고요? 그런데 수업을 받으면서 절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도 제 솜씨를 찾은 것 같다면서 인정을 해주더군요. 가게가 작아도 상관없으니 시작해봐도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이 갑자기 유산 정리를 하겠다며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어릴 때 용남매였다는 거 알지. 그것도 내가 제일 싫었던 게 아니 모든 형부터 나눠주는 거였어. 그래서 난 우리 애들 나오면 무조건 공평하게 해주고 싶었다. 첫째, 네가 억울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나누었으니까 아, 이걸로 미천상만 뭐든 해봤으면 좋겠어. 아직 건강하신데 갑자기 무슨 유산 정리를 한다고 그러세요. 아버지도 식구를 타잖아. 가만히 있어. 형은 두 놈도 이제 겨울은 준비하고 너희도 자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열고 그럼 좋지. 제일 필요한 순간에 주고 싶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 그 큰 돈 생겼다고 신나서 함부로 쓸 생각 말고 사실 저도 내년쯤 결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덕에 집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 제 몫을 다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가게야 나 작게 시작해봐. 마음 되기 전에 그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배웠잖아. 너처럼 사람 좋아하고 재능도 많은 애가 집안에서 애만 보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 요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세상 아니냐. 애도 곧 학교 입학할 텐데 무슨 걱정이야. 어느새 가게를 바라보고 있던 시점이라 유독 시부모님의 그 말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본인 떠날 때를 잘 알고 있었다는 듯 유산 정리를 마치고 셋째, 도련님의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인꼬 부부라고 불릴 정도로 다정한 부부였던 두 분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했는지 시어머니까지 1년 뒤에 곧장 아버님을 따라가더군요. 그렇게 두 동서들은 신혼 1년도 안 된 때 시부모님을 연이어 보내게 됐죠.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이유로 관계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시기가 좋아하는 나. 솔직히 결혼 전에 형님이란 여자가 시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해서 진짜 부담스러웠거든. 요양원까지 보냈는데 자기가 끌고 나왔다잖아. 참나, 조선시대 사람이야? 제 주변에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래요. 돈이고 보고 나중에 자기가 왕 노릇하려는 거죠. 우리 둘이나 들어올 거 알고 준비한 거라니까요. 그래야 생색도 엄청나고 무슨 말만 하면 시부모? 누가 모셨냐? 나중에 그 소리 키에
딱지가 함께 들어야 할걸요. 아,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 그러네. 자기가 시부모님 모셨다면서 얼마나 위에 서려고 하겠어. 그걸 못 벗어나 있대. 난 그랬으면 돈으로라도 처발라서 그애 막았을 거야. 당연하죠. 어떻게 중학교도 안 나온 여자를 위해 줄 수 있어요? 둘째 동서의 한마디에 첫째 동서가 눈썹을 실룩대며 반응하더군요. 그거 사실이었어요? 중학교도 못 나온 거 모르셨구나. 사실이래요. 자기 입으로 몇 번 말했다던데.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열등감, 폭발해서 학원 보내달라고 징징대서 애보다 학원을 더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죠? 돈까지 지원받으면서요. 학원 다니면서 배우는 척 가방끈 숨기려고 했나 보네. 떨떠름한 표정으로 제 험담을 나누는 사이 저는 두 동서에게 다가갔어요. 그게 웃긴 일이에요? 그리고 중학교도 안 나왔다고 항상 제 입으로 말해요. 숨길 이유 없고요. 늦게라도 배우고 싶은 거 배워보라고 마음 써주신 좋은 시부모님 덕에 학원 다닌 건 사실인데 학원 보내달라고 징징댄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 나이에 대학가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럼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뒤에서 얘기하려면 정확히 알고나 떠들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면전에 대고 말하면 두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교수로 일하는 두 사람은 그래도 이해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을 빗나가더군요. 뭐라고요? 누구한테 제대로 알라 말아야? 그리고 학원비 받아서 다녔던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없는 말 했어요? 네, 없는 말 많이 했어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그럼 괜히 우리 하는 말 엿듣고 형님, 노릇할 생각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여태 시부모님 모셨던 말던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시부모님도 없는 집안에서 본인이 시어머니라도 할 생각인가? 험담 조심하라고 했지. 언제 형님 노릇 하겠다고 했어요. 우린 절대 당신 형님으로 둘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 쓸데없이 귀만 참 박다 정말. 전 그때마다 시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꾹 잡으면서 힘겹게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걱정이 많이 된다. 너 믿고 편히 가지만 그래도 셋이 우위 있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 난 그것밖에 없어. 돈 때문에, 아내 때문에 서로 따지고 싸우다가 식구끼리 안 보고 그러는 일 없게. 제사상에 물만 떠나도 좋으니 웃음소리만 났으면 좋겠다. 둘이서 우리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두 동서를 향한 미움이 갈수록 커졌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애써 참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웃고 웃었던 시간들, 남편보다 저에게 더 많이 챙겨주시던 것들, 그 마음이 얼마나 저를 정성스럽고 귀하게 대해주셨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두 분 걱정시키지 않고 새 형제가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시부모님께 받은 걸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 참는 게 답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동서들이 절 따로 불러 만나던 그날이었어요. 어차피 한 번은 장례식장에서 있던 일도 풀어야 하니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만나기로 했죠. 동서들을 만난 곳은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 일식집이었어요. 오셨어요? 특별히 제가 아는 곳에 부탁했어요. 앉으세요. 형님, 되게 어색한 모양이시네. 이런데 처음 와보세요? 솔직히 사람 하나 없고 동서와 주방장만 있는 조용한 분위기가 낯설더라고요. 혹시 식당 하나를 통째로 빌린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이러도 할 줄 아시죠? 잘하진 못해. 영어 가르치다 보니까 다른 언어도 궁금해지더라고. 시간 남아서 중국어도 독학으로 조금 하고 나중에 심심하길래 그냥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걸 시간이 남는다고. 혼자서 해요? 이러니까 형님이
학생들한테 영어도 잘 가르칠 수 있나 봐요. 그쪽으로는 정말 뇌가 다르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전 여기 일본 주방장하고는 얘기 안 해봤거든요. 오늘 춤은 내가 할게. 궁금한 거 있으면 나 통해서 물어보고. 두 사람은 절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더군요. 전 그냥 눈치 보고 기죽지 말고 할 이야기만 하고 나오자고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첫째 동서가 저를 보면서 처음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할 줄 아는 언어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손만 빠르지 그쪽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말을 참 독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할수록 느끼는 건데네. 무슨 뜻이에요? 별다른 뜻은 없어요. 칭찬이에요. 칭찬. 누가 봐도 칭찬이 아닌 건 알겠는데 칭찬이라고 얼버무리는 걸 듣고 나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부른 용건은 듣고 가자는 생각으로 맛도 안 느껴지는 회를 잘근잘근 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동서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아, 오늘 형님 부른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집안 서열을 좀 더 수평적으로 정리했으면 싶어서요. 아무래도 저희 둘 다 정확하게 뭐든 준비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좀 확실히 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수평적이지 않은 게 있었나요? 뭐든 상의하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시네요. 이미 호칭부터가 수평적이지 않은데 외국식으로 지내면 서로 더 가까워지고 좋죠. 아, 형님 동서는 촌스럽잖아요. 그럼 호칭을 없애자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아래 의도 없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오기 전까지 이미 두 사람이 머리 맞대고 왔을 건 예상을 해서 저에게 번거로운 행사들을 챙기라고 할 줄 알았는데 호칭 문제까지 나오니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아예 무시하겠다는 말로 밖은 들리지 않았고 둘이서 짜고 치는 판에 앉혀둔 것도 싫었습니다. 저는 무슨 대화를 나누기도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동서들한테 무시하면서 말한 적이 있었으면 이야기해줘요. 나요? 그냥 첫째 며느리 노릇 더 많이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교수라서 바쁜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시부모님이 없다고 해도 결혼해서 맺은 관계들인데 이렇게까지 기본도 없이 무시하고 지내는 건 아니지 않아요? 요즘 그런 호칭도 다 바꾸고 있는 추세인 거 모르시죠? 형님, 스스로 평등할 권리를 없애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럼 더 들어볼게요. 얼마나 평등해질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말해봐요. 솔직히 형님 소리 하는 것도 시부모님 앞에서 예의가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반말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님 동서 같은 호칭 없애고 서로 편하게 지내자는 거죠. 집안 행사도 각자 나눠서 딱 하고요. 깔끔하잖아요. 우리는 형님한테 뭐 더 하라고 부추길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갑자기 웃음이 퍽 터져 나오더라고요. 교수님이나 되는 두 것들이 겨우 만들어 온 그럴싸한 말이 평등, 여성 권리더라고요. 그런 포장지로 애써 싸우면 잘 모르는 제가 쉽게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제 당당한 태도에 놀란 동서들은 갑자기 절 보며 이러더라고요. 금방 기본이라고 하셨죠? 당연히 기본은 있어야죠. 아무리 평등이 좋다고 해도. 그럼 제가 아는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로 형님하고 동서 둘 모일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선 무조건 형님이 내는 게 제가 아는 기본인데 그럼 그렇게 하실래요? 아, 비싼 음식 값이나 계산하는 게 형님이다. 그거예요? 당연히 형님이 그런 역할이죠. 그거 하고 싶다는 뜻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형님 집에서 모여서 밥 먹고 형님이 본보기 보이면서 그렇게 사는 거 저희도 형님 배려해서 제안한 거라고요. 처지다 아니까 저는 회 한 점을 들어
초장 그릇에 범벅을 한 뒤 한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어머, 무슨 식사 해절이 이래요? 아, 이해했어요. 딱 이거는 회에다 초장 발라서 가꾸어 놓고는 나한테 이게 자꾸 떡볶이라고 우기는 꼴인데, 아니, 나만 구닥다리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쉬울 것 같았구나.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해요? 교수님이란 분들이 간단하게 말하면 난 절대 너를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 아닌가? 아무리 다르게 생각해 보려 해도 결국 그 말뜻은 이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그 자리를 내버렸습니다. 누가 그래요? 배려해 준 거라는데 참 형님 소리 듣고 싶으면 지갑이나 열라는 거잖아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그래요. 우리 예배손 당신한테 형님 소리는 차마 못하겠어요. 됐죠? 그러죠. 그렇게 해요. 앞으론 이름을 부르던 별명을 부르든 저기요, 여기요, 누구씨, 알아서 멋대로 부르세요. 솔직히 나도 너희들한테 동서라고 부를 때마다 힘들었던 건 매한 가지고든 왜 하필 너희랑 이런 인연으로 얽혀서 상냥하게 동서라고 불러야 할까? 괴로웠는데 잘 됐네. 괴로워? 어머머, 우리는 어떻겠어요? 당신한테 형님 소리까지 하는데 피차 괴로웠는데 잘 됐네. 그럼 야, 이 싸가지들아, 참 저급하다. 배운 것들이라는 게 아무리 너네 때로 편하게 살고 날로 먹고 싶어도 그렇지. 사람 위치까지 너희들 멋대로 없애는 건 경고 아니야. 앞으론 나도 알아서 부르고 싶은 대로 할게. 이 싸가지들아. 됐지? 그러자 뒤에서 당황한 두 사람이 말을 못 믿고 있더라고요. 전 그날 이후부터 남편에게 동서들과 만나는 것도 여기서 끝내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애원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그래도 내가 이 집안 장남인데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두 사람이 서로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을 좀 경계한 모양인데 내가 동생들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 나도 있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간 부탁 때문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쉽게 한 거 절대 아니라고. 그런데 걔네들 사람도 아니더라. 아무리 내가 우습고 못 배워서 무시하기 좋아도 그렇지. 형님 소리하기 싫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면전에 대고 하는데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묘하게 저를 볼 때마다 위아래로 흔든 시선부터 거들먹거리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차라리 안 보고 모른 채 사는 것이 훨씬 속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동생들과 관계를 항상 강조했던 시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남편은 쉽게 놓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어요. 내가 다시 가서 잘 이야기하고 올게. 그래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형제끼리 이렇게 남남처럼 지낼 순 없잖아. 당신한테 꼭 사과라고 할게. 그러니까 마음 풀어. 결국 저는 또 다시 동서들과 만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제사만큼은 눈 딱 감고 넘기자는 다짐을 하면서 준비했죠. 저는 입을 꼭 닫고 시부모님 상 차리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동서들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저를 유독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들 앞에서 길을 세워주고 싶었는지 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제가 나중에 우리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창업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학원 다닐 때부터 선생님이 너무 잘한다고 가게도 내보라고 권유받고 그랬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아서요.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창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닐 텐데 가게를 안 하시고 왜?
남의 밑에서 서비스할 성격이 못 되죠. 우리 형님은 남편은 괜히 그런 이야기를 왜 동서들 앞에서만 하나 싶었지만 전 아무 대꾸도 없이 그들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아서 일만 했습니다. 당신이 학원 같은 걸 만들고 싶다 했지. 이 사람이 보니까 설명도 잘하고 제가 들어봤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당신 따르는 제자들이 전국에 생기는 거 아니야? 제자요? 그런 쪽도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몰랐네.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다. 자기들끼리 할 건 다 하네. 재미있을 일도 없나 보네. 웃지만 말고 상의 음식이나 옮겨요. 전 대화를 일부러 끊으며 세 사람에게 할 일을 던져줬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 아무도 없을 때 시부모님께 혼잣말로 이야기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형님 되기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너그럽게 품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자꾸 가고 못된 마음이 사그라들지를 않네요. 오늘까지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음식만큼은 정성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꼭 든든히 잡수고 가세요. 저한테 실망하셨을 텐데 덕분에 제 일도 해나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날 삼형제는 동네 호프집으로 떠났고 동서들과 저만 남은 집안에서 전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 생각해 맥주를 꺼내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부족한 면을 채워나가 보자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자 떨떠름하게 거실로 와서 앉더군요. 나도 형님으로서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거 알아. 나도 그날 내 행동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 넘어가면서도 형제들 왜 이렇게 지내게 해달라는 부탁하셨거든. 내가 그걸 자꾸 망치는 기분이 들어서 우리 그래도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서운한 마음은 있고 저는 두 동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더군요. 그러다가 침묵이 계속 길어지니 한마디로 했습니다. 미안한 건 서로 있고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봐요. 근데 이제 형님하고 무슨 말을 하기가 겁이 나서요. 오해를 너무 쉽게 하시니까 그럴 것도 없어요. 그렇게 느끼게 했다면 나도 미안하고 그동안 우리 감정이 있어서 더 좋게 안 들린 것도 있었을 거야. 나도 부족한 점 인정하면서 해나갈 테니까 동서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 서로 예의는 지키면서. 그런데 제 말에 동서들 표정이 사뭇 굳더군요. 또 훈계하시네요, 우리를. 꼭 기분 넣고 예의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듣는 사람 아니거든요. 왜요? 형님이 알려줄 만한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무슨 왜 기분 나쁘게 들어. 서로 노력하자는 뜻으로 한 말인데. 하긴 중학교도 안 나온 저 같은 사람이 형님 자리에 있는 것도 눈꽃이요. 호칭까지 없애고 싶었는데 그런 제가 하는 한마디를 결코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동서들 귀에 제 말은 절대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만지는데 형님 혼자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냐고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고칠 것도 말해줘. 나도 노력하겠다고 한 말이야. 동서들한테만 일방적으로 맞추라는 게 아니고 같이 해보자고. 관계는 그렇게 서로 노력하면서 만드는 거잖아. 안 그래? 참 좋은 말이네요. 중학교도 못 나온 분이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셔. 그러니까 이걸로 창업까지 하시겠다잖아. 아까 못 들었어? 저는 연거푸 맥주를 들이키며 동서들의 말을 삼켜보려고 애썼습니다. 언제나 이 문제의 끝은 또 저의 학벌로 이어지는 게 지긋지긋했어요. 그래,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한데 난 그게 참 궁금하네.
왜 자꾸 우리 관계 문제에 내 학벌 문제가 끼는 거야?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왜 못 배운 사람이 하는 말이라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내 말은 다 틀린 거야? 어머, 또 이상하게 들으신다. 저희가 이러니까 대화를 못하죠. 손바닥 뒤집듯 상황을 바꾸며 대화하는 두 사람 방식에 어김없이 울컥 올라오는 화를 어떻게든 눌러야 했어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편견 없이 동서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편하게 대화 나누자면서요. 아니, 형님 창업 준비한다는데 도움되는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나온 말이잖아요. 오해를 하셔. 배술 한 잔 받으세요. 그래,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줘. 나도 동서들 얘기 새겨드릴게. 제 말은 그게 학원 몇 년 다니다가 창업 준비한다고 형님 생각처럼 잘 될 수가 없어요. 절대 큰 돈도 못 만질 거고요. 잘 될 리가 없다니까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빚만 지고 나올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재미로 하고 그렇게 친해진 게 훨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고급스럽게 크게 차를 돈도 없을 거고 그런 동네도 안 살아봐서 그런 분위기도 잘 모르실 텐데 저희랑도 이렇게 대화가 힘든데 누굴 상대하실 수 있겠어요? 나도 배울 땐 그랬지. 조그만 가게 차려서 생활비만 벌자 싶었는데 몇 년 동안 수업 들으면서 보니까 나처럼 많이 못 배우고 뭐라도 하나 배워서 먹고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학원비도 못해서 계속 못 다니는 게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부담 없이 와서 연습할 자꾸 그럼 될 생각했지. 장사 개념보단 돕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거야. 그런데 갑자기 동서들이 무릎을 치면서 깔깔대고 웃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어디서 웃음이 났는지 파악조차 힘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누굴 돕는다고요, 형님이? 맥주 없으면 더 용감한가 봐요. 용감한 생각이네. 박수. 아, 누굴 돕는다는군요. 여유되고 능력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형님 처지가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똑같은데 서로 이 드글드글 모여있는 속을 만드는 거지. 도엔 뭘 도와요? 창업이라고 하니까 난 남들이 하는 창업인 줄 깜빡 속았네. 뭘 모르니까 단어도 막 갖다 쓰는 거죠. 어우 재밌다. 배꼽 빠지겠네. 제가 가만히 있으니 두 동서는 끝을 모르고 저를 향한 무시 발언을 퍼붓더라고요. 전 북을 때는 속을 마지막 남은 잔으로 가라앉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머리에 든 게 없으니 용감해. 뭐 소구를 만들어? 내가 미쳤지. 사람도 아닌 것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쓸데없는 노력을 다하고 맥주병으로 내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다. 두 사람.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살지. 모르겠다. 인생 모르는 법이야.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라고 알아. 또 시작이네. 평도 졌다. 아, 가야겠다. 이번엔 내가 부탁할게. 혹시 다시 만날 일 생기더라도 동서들이 피해 사는 내내 절대 보지 말자고. 그럼 우리가 무서운 줄 알고 우리도 바라던 바야. 둘째 형님, 얼른 가요. 진심으로 나중에 마음이 약해져 또 손을 내밀더라도 동서들이 외면해 줬으면 하는 게 진심이었습니다. 이미 상할 대로 상한 제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동서들 없이 혼자서 며칠 일찍 준비를 하면서까지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몸은 고달도 마음 다칠 일은 없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1년여의 준비 끝에 전 보란 듯이 제가 이루던 일을 추진했습니다. 네일 아트를 전문으로 한 미용학원을 여러 다양한 장학금 제도로 사람들을 도우려 한 것이죠. 단계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경우에 어려움이 많다는 덧안은 가난한데 현실을 잘 알았기에 무료로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365일 개방을 해두었죠.
이런 일이 계속 알려지다 보니 학원에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몇 배로 늘어났고 장학금을 받은 제자들이 돈까지 마련해서 오기도 했어요. 원장님, 저희가 마련한 등록금이에요. 그때 학원비 걱정 없이 다니게 해준 거 절대 못 잊어요. 그 덕에 이렇게 밥도 먹고 사는데요. 그리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같은 친구들 도우라고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세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준비해 온 거야. 아유, 절이 다 들었네. 안 그래도 가게 차려서 돈 들 때도 많을 텐데 학원까지 신경 써주고 너무 고마워. 여기 다닌 애들끼리 아직도 연락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데요. 원장님 덕분이에요. 이번에 가게 차리는데도 걸마다 서로 도와주고 힘을 주던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나중에 원장님 손톱은 제가 해드릴게요. 언제든 오세요. 마을이라도. 고맙다. 너희가 잘 돼야 후배들도 잘 이어서 가지. 나중에 자랑해야겠네. 나한테 이런 제자가 있다고. 방송에도 많이 알려주고 3년 가까이 초심을 잃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지원이 이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흐뭇했던 것이 학원을 나간 제자들끼리 뭉쳐서 서로 도우며 창업 준비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꿈꾸던 것이 제자들 덕에 가능해지는 것 같아 더 기특하고 고마웠죠. 그리고 전 믿을 수 없는 제안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번에 저희 대학에 뷰티 미용학과를 새로 만들 예정인데 원장님이 교수로 와주셨으면 해서요. 그동안 기부부터 제자들 양성까지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학원에만 있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사실 제가 중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이라 대학 교수는 자격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교수란 자리에 앉으면 지금처럼 제자들 돕는 일보단 점수 매기고 내려다볼 생각만 할 것 같아 조심스러워요. 대신 제안해 주신 감사함을 기부금으로 드리고 싶은데 꼭 장학금을 마련해 주세요. 사실 그때 건물 하나를 더 사서 학원을 넓힐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대학에 이런 학과가 생길 때 도움을 주는 편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제안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는데 그 일이 알려지면서 제 이야기가 작게 뉴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도 못 나왔다는 사실 뉴스에 꼭 빼지 말고 다뤄주세요. 부끄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도 있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남편도 뉴스에 나온 저를 보더니 묻더라고요. 당신 학벌까지 왜 뉴스에 나오게? 그냥 좋은 것만 알리지? 그게 나야. 그런 환경에서도 해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힘을 내야지. 좋은 것만 말하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겠어? 누가 뭐래도 난 내가 잘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느껴. 그리고 사람 됨됨이만큼은 누구 부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잖아. 내가 요새 많이 베풀면서 얻는 게 더 많다는 걸 얼마나 느끼는지 몰라.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교수 동서들이 3년 만에 놀라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번 돈으로 동서들보다 몇 배는 넓은 아파트, 차까지 뭐 하나 꿀릴 게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주버님, 차까지 좋은 걸로 싹 바꾸고 돈은 얼마나 버는데요? 남의 일에 무슨 관심이 이렇게나 많아? 우리 남이잖아. 무식한 내가 건물까지 사도 궁금할 것 없잖아. 어차피 내 얘기 들을 것도 아니면서 계속 그냥 전처럼 귀 닫고 살아. 나 매일 관심 끄고.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돈을 많이 버는지 궁금해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욕심이 항상 과했던 두 형제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날렸더라고요. 동서 둘이 몰래 다닐 때처럼 투자도 똑같이 해서 망한 것이었죠. 형님,
아주버님한테 사정했더니 그 돈 형님이 갖고 있다고 말해보라고 해서요. 급한 불만 끄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때 형님한테 한 말 마음 상하셨을 거 이해해요. 그래도 한 번만 만나서 얘기 들어주세요. 제발요. 저희도 피해자라니까요. 아니, 멀쩡한 제 남편 꼬드겨서 투자하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모르시겠냐는데. 형님, 제가 형님 깍듯이 모시고 살 테니까 한 번만 기회해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집도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이런 애원에 굳게 닫힌 마음이 쉽게 열릴 리가 없었죠. 무식한 사람이 번 돈을 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제발 소리까지 하며 사정까지 하네. 참 다시 살고 볼 일이네. 내가 그랬지. 내리막길이 인생에 있는 법이라고. 근데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난 그때 이미 끝났거든. 더 잘해보려고 할 마음도 안 남았어. 저는 두 동서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고 제 인생에 단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잣대로 사람을 함부로 깔보고 짓밟던 때는 언제였냐는 듯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니 그때서야 저를 귀하게 여기더군요. 하지만 그것마저 때가 늦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한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번 열렸다가 다시 닫혀버린 마음을 다시 여는 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을 스스로 낮춰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조금 덜 공부하고 가진 게 적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욱 열심히 살아가며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이것만은 꼭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나누며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